네, 그러면은 지난주 자산시장에서는 무슨 일이 첫 번째 주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난주 시작하기 전에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주택 지표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통화정책 회의가 일본 유럽인데 유럽이 좀 중요하다. 그리고 미국의 요즘 실업 데이터는 좀 더 과거 대비해서는 중요하게 보셔야 된다. 그렇지만은 그 다음 주에서 FOMC가 훨씬 더 중요한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18일 월요일에는요. 주말 동안에 바이든 대통령이 사우디를 찾아갔죠. 그렇지만은 뭐 빈손으로 돌아왔습니다. 모르죠. 뭐 저희가 모르는 그런 좀 더 뒤에 시기에 또 좋은 뉴스가 나올지 모르지만은 일단 지금까지로 봐가지고서는 딜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드러났습니다. 사실 이제 방문하기 전부터 뭐 느끼셨을 테지만 86번가의 경우에는 별로 그렇게 크게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뭐 사실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기대치 자체가 제가 낮다는 거는 뭐 잘 아실 테고 뭐 그런 점도 있지만은 추가적으로 어떤 뉴스가 이제 그 전에 나왔었냐 하면은요. 바이든 방문 앞두고 사우디 반체제 인사 레바논에서 피살. 그러니까 카쇼크지 문제 때문에 카쇼크지 암살한 거 문제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이 사우디 빈살만에 대해 가지고서 그렇게 날을 세웠던 거잖아요. 그런데 직전에 바이든 대통령 방문 직전에 또 같은 짓을 한 것으로 추정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거는 뭐 외교적인 결례라고도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사실 뭐 빈살만 입장에서는 내가 이렇게까지 하는데도 와가지고서 나한테 정말 선물을 안겨다 줄 거야? 라고 하는 거의 뭐 연애로 치면 밀당 같은 그런 일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이제 뭐 요거는 이제 상황적인 거고 또 한 가지 현실적인 이유는 어떤 게 있었냐 하면 사우디는요 지금 본인에게 부여된 쿼터도 다 생산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데이터 나온 거 보니까는 사우디가 본인에게 배정받은 쿼터,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은 대단히 유가가 높잖아요. 뭐 코로나 때 대비하면 여력이 되면은 계속 이제 뽑아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서 팔아야지 이게 남는 건데 사우디 정도 되는 나라조차도 지금 본인에게 부여된 쿼터 대비해서 10만 배럴 부족하게 생산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디 지금 뭐 이것보다도 훨씬 더 많게 자기가 미국을 위해서 추가 생산을 해줄 수 있다고 약속을 해줄 수 있느냐. 그러니까는 좀 현실적으로도 그게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얘기들이 그전에 좀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원유가 문제가 아니다라는 말도 많이들 해요. 이건 무슨 말이냐 하면은 원유를 가지고 오면 이걸 정제해야지 휘발유도 나오고 디젤도 나오고 항공유도 나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미국의 경우에는 코로나 전과 대비해서 지금 90에서 100만 배럴 정도 정제 시설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원유만 더 많이 가져온다고 해가지고서 부족한 정제시설 문제 해결되는 게 아닌데 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죠. 뭐 하여튼 원유 시장은 좀 복잡합니다. 어쨌든 사우디 쪽은 별일이 없었고요. 일본은 이날 휴장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중국 쪽에서는 일주일 내내 이 모기지 상환 거부 운동 관련된 뉴스만 계속 나왔습니다. 정부에서는 계속해서 믿어라. 우리가 강력한 정책을 내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일주일 내내. 대표적으로는 모기지 관련해가지고서 문제가 있는 곳들 사업장, 그 관련된, 이제 모기지의 경우에는 상환을 일시 유예를 해줄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이제 좀 상당히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것이기는 하나, 일단은 중국 정부에서 상당히 방어를 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으로 지난주에 러시아 관련된 뉴스 참 많이 나왔었죠. 다 이제 가스 관련된 거였습니다. 노드스트림 1 관련된 것이었는데 이때만 해도 러시아가 가스를 못 주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러시아도 참 지난주 내내 휙휙 바뀝니다. 월요일만 해도 가스를 못 주겠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약속한 물량을 못 주겠다라는 것인데 그래도 명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싸울 때 명분이 참 중요한데 불가항력 조항을 적용하겠다라고 합니다. 요거를 14일 날에 유럽에 있는 일부 고객들한테 통보를 했다라고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우리가 천재지변이나 이런 것과 같은 불가항력적인 상황이 발생했다. 그래서 약속했던 물량을 다 못 준다. 우리가 주기 싫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불가항력적인 일이 발생해서 그런 것이다. 근데 그 시기가 언제부터냐라고 하면은 지난달 14일부터로 소급 적용하겠다라는 걸 이달 14일에 얘기했다는 겁니다. 실제로 지난달 16일부터 공급량이 러시아가 유럽 쪽에 보내는 게 가스 물량이 감소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들 마음대로 이제 이때부터로 소급 적용을 하겠다라는 것이죠. 내 책임은 아니다.
자, 이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어떤 일이 최근에 러시아 쪽하고 그다음 노드스트림 원 쪽에서는 벌어졌냐 하면은요. 일단 요게 되게 중요합니다. 유럽의 가스 수입 쪽에서 40% 그 배관을 통해 가지고서 해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크게 의존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 터빈이 큰 게 두 개가 있대요. 그 중에 하나를 독일에다가 수리를 맡겼다라고 합니다. 지멘스 에너지인가요? 뭐 지멘스에다 맡겼는데 여기에서 제하청으로다가 캐나다에 보냈대요. 근데 캐나다가 받아놓고 고쳐놓고 보니까는 이거 지금 러시아 쪽에 우리가 제재를 가하고 있는데 줘도 될까? 라고 해가지고 수리한 터빈을 러시아로 보내질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는 러시아 입장에서는 이걸 핑계로 해가지고서는 야 우리 터빈이 두 개가 다 돌아가야 되는데 하나밖에 안 돌아가. 그러니까 못 주겠어. 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네, 그리고 미국에서는 이날 애플이 내년에 일부 사업부의 고용 및 지출 증가를 억제할 방침이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기사로 나왔죠. 그러면서 분위기가 좋다가 요 뉴스가 나오고부터는 미국 지수가 음전환을 해버렸습니다. 물론 그 다음 날에는 이게 굉장히 일부에 그칠 것이다 라고 해서 조금 너무 걱정할 필요 없다, 안도감을 가져도 된다, 이렇게 분위기가 바뀌긴 했지만 이날 증시의 마이너스를 이끈 것은 애플 뉴스였습니다. 다음으로 인플레이션 보면은 결국 우리가 코로나 이후로는 중고차 가격을 볼 수밖에 없는데 맨하임 인덱스입니다. 이게 한 달에 두 번 나와요. 상반월에 나오고 그 다음에 만약에 7월 달에 끝났다 그러면 7월 달 숫자가 다음 달 5영업일째에 나오게 되거든요. 근데 상반월에 또 재차 상승을 했습니다. 0.7%. 그래서 중고차 가격 진짜 안 내려온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무슨 일이 있는 겁니까? 미국 계시는 분들이 좀 채팅창에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또 계절 조정치를 활용을 하면 코로나 이후로요. 미국의 지표라는 거는 계절 조정치를 쓰고 안 쓰고에 따라 차이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이 데이터가 이게 맞는 건지 솔직히 저도 요즘 모를 때가 헷갈릴 때 많은데 계절 조정치를 적용을 하면 0.7% 상승이라 하고요. 미적용을 하면 2.2% 하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달에 나올 CPI 지표에서 중고차 지수는 모르겠습니다. 오를지 내릴지. 모르겠어요. 요즘 데이터는. 다음으로 보시면은 19일 화요일 날에 옐런 장관 우리나라 왔습니다. 근데 통화수화파에 대한 얘기는 역시나 없었고요. 러시아에 대해 가지고서 원유 가격 상한제 요것만 딱 이제 합의 보고 갔죠. 이 미국이 상황이 본인들이 안 좋을 때 우리 쪽에 먼저 오겠다라고 하는 거는요, 이 절대 좋은 일이 아닙니다. 자기네가 뭔가 받고 싶은 게 있는 거거든요. 요구할 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받아낼 게 별로 없습니다. 이럴 땐 별로 기대할 게 없죠. 다음으로 러시아가 갑자기 말을 바꿉니다. 21일부터 가스가 정상적으로 재공급될 것이다 라고 러시아가 오피셜로 얘기한 건 아니고 기사로 나왔습니다. 요게 이날 주가를 확 끌어올렸습니다. 사실 이날은 호재가 좀 많이 나왔습니다. 자, 미국의 주택 지표인데요. 예상보다 부진하게 나왔습니다. 착공 건수 부진하게 나왔어요. 그래갖고서 GDP에 역시나 요날 미국 GDP 나우가 업데이트 됐거든요. 요거 반영이 돼가지고 조금 더 하향됐습니다. 마이너스 1.5가 마이너스 1.6으로 소폭 하향이 됐습니다. 다음으로 이날 또 이제 호재 중에 하나가 바이든 대통령이 기후 비상선언을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BBB 법안 요게 지금 아주 표류 중이에요. 지금 저는 이거 까먹고 있다가 다시 봤는데 이거의 통과도 가능해진다 하더라고요. 비상선언을 하게 되면. 근데 그 다음 날에 역시 바이든 대통령이에요. 말이 바뀝니다. 결국 비상선언은 내리지 못했고요. 그냥 23억 달러짜리 소규모 조치를 취하는데 그쳤습니다. 원래 이게 됐으면 BBB 9조 달러 와 이렇게 했는데 23억 달러에 그쳤습니다. 용도 3위가 되었죠. 근데 이날은 주가에 좋은 영향이 미쳤어요. 다음으로 반도체법 관련된 건데 상원에서 1차 의결이 됐다라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520억 달러 지원이 반도체 산업 쪽으로 흘러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근데 최종 통과 시기는 좀 미정이에요. 8월 달에 미국 보면은 의회가 보통의 경우에는 안 열립니다. 놀러 가셔야죠. 여름 휴가를 즐기셔야죠. 그래서 일부 긍정적으로 보시는 쪽에서는 휴가 가기 전에 할 거다. 이거 아닌 쪽에서는 이거 좀 늦어진다고 달라지겠다고 생각하겠냐. 8월에 휴가 즐기고 와서 하지 않겠느냐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통과 시기는 좀 미정이라는 거고요. 여기에는 뭐랄까요. 좋은 점도 있죠. 520억 달러 지원이 나오니까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이 좋은 점도 분명히 있겠지만은 악법도 있습니다.
미국이 우리가 이만큼 지원을 해주는 대신에 우리 지원금을 받아먹은 기업은 향후 10년간 중국에서, 그러니까 상급 제품입니다. 그러니까 그 최신 그런 기술이 들어간 그런 거에 있어가지고서는 확장을 금지한다. 그러니까 중국에 투자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한테만 투자해라. 뭐 우리한테만은 아니죠. 뭐 근데 중국에는 하지 마라 이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이 뉴스는 호재로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이런 아주 그 우리 입장에서는 껄끄러운 조항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무작정 이게 통과되는 걸 호재로 봐야 되는지는 좀 미지수다. 그래서 저는 좀 뉴트럴하게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이날 장 종료 후에 지금 혹시 방송이 안 나오시나요? 저는 들어가니까 지금 나오기는 하는데, 네네. 방송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예, 장 종료 후에는요, 넷플릭스가 실적이 나왔는데, 예상 대비 호실적이 나왔습니다. 일단은 매출액이나 주당 순이익이 모두 다, 매출액 아니죠. 매출액은 예상보다 살짝 못 미쳤는데, 주당 순이익은 예상 대비해서 훨씬 좀 잘 나왔습니다. 근데 넷플릭스는 사실 뭐 매출액이나 주당 순이익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이는 회사가 아니잖아요. 그보다는 지금 유료 가입자의 순 증감이 어느 정도이냐, 이게 훨씬 더 중요한 회사라고 할 수 있는데, 요번에 그 호실적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유료 가입자의 순증이 예상 대비 좋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상은 200만 명이 감소할 걸로 보았어요. 그런데 실제는 97만 명 감소에 그쳤습니다. 그래서 97만 감소임에도 불구하고 호실적이다라고 하면서 시간에서 급등을 했죠. 다음날 실제 장에서도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따져보면 어떻게 되느냐. 북미 지역은 별로였어요. 예상이 120만 감소로 봤었는데 발표가 130만 감소였고요. 유럽이나 이런 쪽들도 거의 비슷하게 감소가 나왔습니다. 근데 잘 나온 곳은 어디냐라고 하면은 라틴하고 아시아입니다. 라틴 쪽이 62만 감소로 봤는데 10,000명 증가로 나왔고요. 아시아가 52만 증가로 예상이 됐었는데 108만 증가가 나왔습니다. 참고로 이제 지난 1분기 때는 무슨 일이 벌어졌었냐라고 하면 250만이 늘 줄 알았는데 20만이 감소해버린 거예요. 차이가 굉장히 컸죠. 그러니까 폭락을 했었죠. 이때 보시면 북미가 9만이 증가할 줄 알았는데 64만 감소, 유럽이 95만 늘 줄 알았는데 30만 감소. 사실 여기는 러시아가 들어가기 때문에 뭐 그렇게 서프라이즈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다음으로 라틴의 경우에는 33만이 늘 거라 봤는데 35만 오히려 감소가 나왔었고요. 아시아가 그나마 제일 적게 빠졌고요. 예상 대비. 그리고 순증이었어요. 120만 증가할 줄 알았는데 109만 증가에 그쳤던 것이죠. 여기에서 제가 드리고자 하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 아시아가 참 넷플릭스의 버팀목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시아에 계속 집중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이 말은 한국에 집중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은 아시아 쪽에서 밖에 이제는 성장을 구가할 수밖에 없어요. 현실적으로. 유럽하고 북미 시장 이쪽은 사실상 포화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넷플릭스 입장에서는요. 새롭게 유럽이나 미국에 런칭하는 OTT의 경우에는 아직까지도 먹을 게 있는 시장이지만은 넷플은 나온 지 너무 오래됐어요. 1위고. 여기에서 더 이상 순증 기대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런 기대할 수 있는 데가 아시아인데 아시아에서 사실 큰 시장은 중국. 근데 중국 막혀있죠. 안 되고. 인도 근데 독특해요. 그리고 넷플이 1등도 못해요. 그래서 여긴 독특한 시장이고 그러면은 중국하고 인도를 제외하고서 모든 아시아 시장을 딱 합쳤을 때 여기서 제일 먹힐 만한 곳은 뭐냐라고 하면 한국 거 만들어 파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한국 시장에 계속 집중해서 늘려나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는 거고 제가 제일 주목하는 이벤트는 뭐냐 하면 요겁니다. 2019년도 11월 달에 CJ하고 넷플릭스가 3년 계약을 맺은 게 있어요. 22년도입니다. 3년이 지났죠. 곧 있으면 재계약을 해야 돼요. 여기에서 과연 CJ가 얼마나 넷플릭스에게 좋은 이제 그 넷플릭스에게서 좋은 계약을 따낼 수 있을까가 포인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CJ 이 3년 동안에 많은 일이 있었죠. CJ에서 만들어낸 오리지널들도 넷플릭스에서 성공적으로 된 게 많았고 CJ 거가 아니었지만은 오징어 게임이나 이번에 우영우라든지 잘 된 게 많아요.
뭐 지우하기라든지 이런 것들도 잘 됐죠. 그러다 보니까는 K 콘텐츠에 대한 기대는 대단히 높아져 있는 상황입니다. CJ가 굳이 넷플릭스하고 안 맺어도 되고요. 맺더라도 더 좋은 조건을 아마 요구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리고 뭐 다른 데하고 재계약을 맺을 수도 있죠. 사실 최악이라고 한다면은 CJ가 우리가 직접 할래 해가지고서 다 끊어버리고 직접 아시아하고 다 막 거액을 들여갖고 투자금을 부어서 진출하는 건데, 저는 뭐 이거는 반대입니다. 서로 간의 역할 분담이 분명히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여기에서 좀 좋은 뉴스가 나오기를 기대하고요. 개인적으로 제 기대를 하는 거는, 우리가 지금 넷플하고 맺는 거는 다 정액 계약이에요, 사실상. 그런데 그러니까 정액 계약이라는 거는 가령 뭐 400억짜리 대작을 넷플하고 찍기로 했어요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 그 저기 GP 기준으로 해서 30% 마진에 이거는 확정 지어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글로벌 OTT들이 우리나라에 계약을 맺을 때 들어옵니다. 근데 이래버리면은 우리가 마진을 버는 거는 있지만 정말로 글로벌에서 성공을 했었을 때 추가로 레비뉴 쉐어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매출액이 급등을 했었을 때 거기에 비례해서 이익을 우리가 가져올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는 다 마진이 정해져 있으니까. 근데 오징어 게임 때 문제가 이게 됐었죠. 뭐냐 하면 우리가 그냥 쟤네 하청이냐, 반대로 야 넷플릭스 아니면 그 작품이 런칭이나 됐겠느냐라고 하지만, 근데 넷플릭스 역사상 가장 성공한 작품 중에 하나가 됐는데 왜 우리가 여기에서 레비뉴 쉐어를 못 받냐라고 해서 오징어 게임이 그 뒤에 일부 레비뉴 쉐어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이거 좀 구조적으로 CJ가 글로벌 OTT한테서 우리나라에 좀 대작들이 나갈 때는 다 레비뉴 쉐어를 받는 쪽으로 바꾸면 이게 베스트다라고 보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지켜보시죠. 다음으로 20일 수요일인데요. 이때 뭐 우리나라에서 말들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일단은 정부에서 금산분리 완화에 대해서 강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금융사가 산업회사 지분 취득하는데 지금 15% 제한이 있거든요. 이거를 완화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금융사가 뭐 소위 말해갖고서 일반 법인들을 취득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번 정권에서 사실 좀 높은 자리에 이렇게 발탁이 되시는 분들을 보면은 과거 이명박 정권 시절에 그런 성향을 가지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때하고 비슷한 성향을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그때 당시에도 금산분리 완화가 강하게 진행이 됐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걸 끝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계속해갖고 금산분리 완화가 더 생각보다도 많이 진행될 수 있다라는 거를 투자하실 때 좀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우리나라 대형마트 의무 휴업제도 있죠. 이게 2012년에 도입된 거더라고요. 벌써 저는 뭐 10년이나 된 건지는 잊고 있었는데, 매월 둘째, 넷째 일요일에 지금 대형마트들이 쉬고 있습니다. 근데 이 규제가 폐지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게 나왔습니다. 사실 일단 효과부터 저희가 따져보면 한 대 중에 2일이죠. 그렇죠? 한 대 중에 2일인데 뭐 그러면은 30일 중에 2일이니까는 뭐 요거 2일 늘어난다고 뭐 그렇게 우리나라 대형마트들이 이익이 늘어나겠느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특히나 현실적으로 뭐 ssg.com이나 이런 거 통해서 온라인 구매하는 거는 이 제약 조건도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리고 또 이거 휴업한다고 해갖고 사람들이 재래시장 가서 사는 게 아니라 이날 안 사고 있다가 그 다음날 가서, 아니면 그 전날에 많이 대형마트 가서 물건 사고 이런 식으로 이미 구매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야 이거 가지고서 뭐 그렇게 늘겠냐 싶지만 저는 그래도 도움이 분명히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갈 데가 없어요. 그러면은 가야죠. 이 트래픽이 늘어나면 아이스크림 하나라도 더 사 먹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매출액에 트래픽이 늘면 무조건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거고, 또 하나는 대형마트의 경우에 하루 이렇게 쉬게 되면 신선식품 같은 거는 재고 관리가 어렵거든요. 그러면은 그 전날 할인 판매 때려버리든지 다음날 할인 판매 때려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가지고서는 마진 관리하기에는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 효과는 회사들이 하기에 따라가지고서는 생각보다는 긍정적인 효과가 좀 크게 나올 것 같다라고 전 기대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구체적으로는 아직 확정된 거 아닙니다, 여러분. 확정된 건 아니고 이게 어떻게 나온 거냐 하면 지난 정부 때도 이제 국민 참여 이런 게시판이 있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번 정부에서도 국민 제안이라는 페이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들어가게 되면 국민 제안 탑 10 해가지고서 투표하러 가기 뭐 이런 게 있어요. 여기서 클릭하면 잘 안 들어가지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국민 제안 들어가면 오히려 쉽게 들어갈 수가 있는데, 이렇게 들어가
네, 요 들어가게 되면 요 10가지가 나와야 되는데 잠시만요. 탑10 있습니다. 탑10 보면은 그 지금 기간을 7월 말까지 요 좋아요를 받겠답니다. 7월 말까지 좋아요를 받아서 요 10가지 있는 것들 중에서 탑3 3가지는 정책에 뭐 바로 반영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 이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서 탑10 지금 투표를 붙여놨는데 뭐 슈퍼스타 K 같아요, 그쵸? 근데 지금 1등이 대형마트 의무 휴업 폐지입니다. 이게 지금 숫자가 제일 높아요, 그쵸? 22만 7,755 1등입니다. 2등이 보시면은 22만 5,097 휴대전화 모바일 데이터 잔량 2월 허용. 3등이 22만 4,998 해가지고서 9,900원 K교통패스 도입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세 가지가 지금은 확률이 제일 높은 것이죠. 특히나 이제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는 첫날부터 해가지고 계속 1등을 달리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주식시장에서 요거는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뭐 사실상 되는 것처럼 좀 얘기를 한 겁니다. 다른 거 따지고 보면은 뭐 사실 그 주식시장에 직접 영향을 미칠 만한 것들은 크게 없는데 요 두 가지가 있을 수는 있죠. 휴대전화 모바일 데이터 잔량 2월 허용하면 뭐 요거는 사실 통신사한테는 그렇게 좋은 소식은 아니죠. 그쵸? 콘택트 렌즈 온라인 구매 허용을 하면은 우리나라에 지금 렌즈 만드는 회사 상장돼 있는 거 있잖아요. 그런 회사는 도움이 될 수 있겠죠. 근데 요게 좀 엎치락 뒤치락 합니다, 지금. 사실 크게 차이가 안 나요. 네. 어쨌든 요걸 보시면서 뭐가 통과될 것 같을지 탑3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 유럽에서 이게 러시아가 자꾸 가스 밸브 잠근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가스 소비를 15% 줄이자 뭐 아나바다고 뭐 이런 것도 아니고 제안을 합니다. 더 나아가서 독일에서는 올겨울에 난방이 문제가 되면 벌목을 하자라는 얘기까지도 나오고 있고요. 그러니까 원래 독일에서 가게는 난방용으로 벌목을 하는 게 금지가 되어 있다라고 해요. 근데 그걸 풀어버리자라는 거죠. 이게 뭐 마치 예전에 게르만 그 뭐죠? 뭐 울창한 숲 그 베어내고 뭐 이런 운동도 아니고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금 2022년도에 뉴스를 보는 건지 과거 뉴스를 보는 건지요. 다음에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 나와서 뭐라 그랬냐면 전등을 끄고 운전을 적게 하자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네. 자, 러시아에서는 재공급 할 것 같다고 어제 뉴스 나왔잖아요. 근데 이날에는 야 근데 재공급하더라도 물량이 좀 적을 수도 있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추가로 요구를 하는 거죠. 터빈을 비롯해 가지고서 모든 종류의 부품을 다 보내라. 터빈만 보내갖고 될 게 아니다. 그리고 증명서까지 보내라는 겁니다. 이건 뭐냐 하면은 자기네가 제재를 받고 있잖아요. 근데 공식적으로 우리가 땅땅땅 받았다라고 해버리면 사실상 제재가 이게 무력화된 거잖아요. 그 증명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야지 내가 물량 다 보내주겠다. 네. 다음으로 주택 관련 데이터 나왔는데 뭐 역시나 좀 나쁘게 나왔고요. 포드에서도 지금 감원 얘기가 나왔습니다. 몇 주 내에 최대 8,000명까지 감원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장 종료 후에 테슬라 실적 나왔습니다. 우려 대비해서 호실적이 나왔죠. 이 우려가 매우 컸었는데 그 이유는요. 일단 상해 공장이 한 달 이상 중단이 됐었다라는 거. 그 다음에 머스크가 계속 이런 얘기를 했죠. 뭐 우리 지금 신공장들 이거 돈 먹는 하마다 현재 의역을 한 거고 그 돈 태우는 용광로다라고 직접적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실적이 되게 안 좋은 거 아닌가. 머스크가 저렇게까지 트윗을 날리는 걸 보니까 되게 안 좋나 보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컨센서스가 거의 한 30몇 프로 떨어졌었어요. 근데 실제로 나온 걸 보니까는 매출액은 예상 대비 소폭 잘 나왔고, 그 다음에 주당 순이익이 예상 대비 해가지고서 거의 뭐 한 20% 정도, 더 이제 잘 나온 그런 좋은 결과가 됐죠. 근데 실적이 잘 나왔다라는 것보다는 장 종료 후에 이거 나오고 나서는 사람들은 다들 이거에 오히려 더 주목을 하더라고요. 코인을 팔았다. 그러니까 보유하고 있는 코인 중에서 75%를 매도를 했다라고 하니까는 야 이거 뭐 본인들이 샀다고 할 때는 언제고 살 때는 샀다고 트위터도 날리더니 팔 때는 트위터 안 날리고 그냥 실적으로 보여주네 배신당했다 이런 거죠. 여기서 이제 잠깐 코인 관련해가지고서 뭐 기초 지식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회계 처리가 크게 지금 두 가지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재고 자산으로 처리하는 거고요. 또 다른 하나는 무형 자산으로 처리를 하고 있는 건데 재고라는 건 이겁니다. 기업이 가상 자산을 영업 과정에서 판매 또는 중개 목적으로 보유나 매매를 한다. 그러면 이거 재고 자산으로 이제 가지고 이제 처리를 하라는 거고요. 그럼 이런 식으로 다 회계가 들어가게 되겠죠. 손익계산서 반영되고.
근데 그 이외의 경우 모든 경우는 무형자산으로 처리를 해라라는 겁니다. 그럼 무형자산은요, 여러분들 회계 처리가 어떻게 되냐면 장부 가격보다 낮아지잖아요, 심대하게. 그러면 그 차익만큼 평가 손실로 반영이 돼요. 근데 뭐 예를 들어 100원짜리인데 30% 하락했어요. 심대하게 하락했잖아요. 그럼 재평가해갖고 70원으로 해버려요. 그리고 30원이 이제 평가 손실로 반영이 되겠죠. 근데 이게 반대로 가치가 올라가잖아요. 70원이었는데 80원으로 올라가요. 그러면 이 증가액은 손익계산서에 반영이 안 됩니다. 네, 이 또 심대하게 올라가서 나중에 매각을 하면은 이제 매각 차익이 들어올 수는 있겠지만은 평가 갖고는 반영이 안 돼요. 테슬라는 무형자산으로 지금 반영이 돼 있습니다. 재무제표를 보시게 되면은 디지털 에셋이라고 돼 있어요. 1분기에 이게 12.61억 달러 만큼 무형자산으로 디지털 에셋으로 가지고 있었는데 2분기에 보시면은 75%를 팔고 25%가 남았는데 2.18억 달러가 남았어요. 그러니까 가격 하락이 반영이 된 거죠, 여기에. 이걸로 이제 그 상각이 있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매도 금액이 75% 팔았는데 9.36억 달러라고 해요. 그러면 우리가 1분기 대비해서 2분기에 코인 관련해서 손실이 얼마가 반영이 됐을까를 보시려면 요거 두 개를 더해서 1분기 거하고 차액을 내주면 되는 거죠. 그쵸? 쉽습니다. 이제 남아있는 거랑 매도 금액이랑 합치면 11.54억 달러거든요. 참고로 이제 요거는 그 재무상태표에 디지털 에셋으로 나와 있고요. 매도 금액은 어디에 나오냐면 현금 흐름표에서 그 디지털 에셋의 그 세일즈라는 게 있어요. 그거 보시면 됩니다. 11.54억 달러 나오는데 차이가 한 1억 달러 정도 되죠. 그쵸? 근데 시장에서는 요거를 한 5억 달러 정도 손실이 계상되지 않을까라고 평균적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지금 테슬라가 요번에 순이익에서 서프라이즈가 난 게 금액으로는요, 4억 달러 정도, 그러니까는 이제, 잠시만요. 그쵸. 그러니까는 5억 달러에서 1억 달러 빼면은 이번에 순이익이 예상 대비 테슬라가 잘 낸 것 중에서 4억 달러어치는 코인에 대한 추정치 차이에서 발생을 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럼 실제로 테슬라가 순이익이 예상치하고 실제치하고 차이가 얼마 났냐 하면 4.4억 달러가 났습니다. 그러니까는 코인 관련된 부분이 대단히 큰 비중을 차지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뭐 물론 그렇다고 내용을 나쁘게 볼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테슬라 내용을. 왜냐하면 영업이익만 딱 따져봤었을 때는 1.1억 달러 더 잘 나왔거든요. 그래가지고서 분명히 테슬라가 예상 대비 잘한 건 맞는데, 근데 사실 그 중에 큰 부분이 지금 코인에 대한 예상의 차이에서 나왔다라는 겁니다. 요 점은 또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는 거죠. 근데 또 이러다 보니까는 하여튼 이날 시간에서는 코인에 대해 엄청 집중하더라고요, 뉴스가. 그러면서 또 이 테슬라 항상 또 비관론만 쓰시는 분들 계세요. 애널리스트 분들 중에. 그러니까 외국에 계신 분들 중에. 그것도 막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야, 재고가 전년 동기 대비 72%나 증가했더라. 역대 가장 많다. 이제 안 팔리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희 채널을 오래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재고 하나만 보는 게 아닙니다. 영업을 볼 때는 매출 채권도 봐야 되고 재고 자산도 봐야 되고 매입 채무도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를 매출액하고 매출원가하고 비교를 해서 캐시 컨버전 사이클이라는 CCC, 86광고 보시면 이거 많이 나오죠. CCC를 가지고서 복합적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근데 이 CCC는 낮을수록 회전이 잘 돼서 회사가 잘하고 있다는 걸 뜻합니다. 테슬라 보시면요, 이게 잘하는 기업이라 하더라도 뭐 몇십이 나오거든요. 뭐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이런 데는 80일, 100일 이렇게 나와요. 근데 지금 테슬라는 마이너스 21일입니다. 남의 돈으로 만들어 팔고 있는 거예요. 그 정도로 굉장히 현금 흐름이 잘 나오고 있는데, 이게 이제 테슬라가 장사를 잘하기 시작하면서부터 급격하게 낮아졌어요. 22일에서 18일, 12일, 2일, 마이너스 6일,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18, 마이너스 21.5까지 내려갔었던 거죠. 근데 뭐 지금도 이제 반올림하면 마이너스 21로 1분기하고 똑같기는 한데, 코로나 이후로 처음으로 살짝 올라간 거긴 합니다. 네. 그러니까는 이 이상으로 더 효율을 내기는 저는 어렵다는 생각은 해요. 지난 분기에 실적 나왔을 때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조심스레 자동차 쪽의 마진은 피크를 기록한 게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린 바 있잖아요. 이번 분기에 당연히 뭐 자동차 쪽 마진이 뭐 상해 공장 폐쇄 이런 것 때문에 내려가서 이거는 사실 비교는 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은 좀 CCC나 이런 것까지 고려를 했었을 때는 어쨌든 테슬라가 마진의
추가 향상이라는 측면에서는 좀 피크를 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이번에도 역시나 실적을 보고 들었습니다. 자, 다음으로 21일 목요일 가게 되면 우리나라 지금 뭐 새로운 정부에서 이것저것 정책들 많이 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2022년도 세제 개편안 발표인데요. 사실 뭐 이거 계속해가지고 얘기가 이미 파편화돼서 나왔던 거라 놀랄만한 것들은 없었어요.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확정 짓겠다라는 거에서는 땅땅땅 했다라는 데서는 의의가 있죠. 요 이제 그 2022년 세제 개편안 발표 정책 브리핑 들어가시면은요. 이 다 보시면 어렵습니다. 인포그래픽, 우리 또 그래픽으로 보는 거. 이게 편하지 않습니까? 요거 보면 다 나와요. 중요한 것들. 자, 세제 개편안은 어떻게 우리나라 지금 이루어질 것이냐 한번 쭉 보죠. 그럼 법인 수율 내려갑니다. 내려가는데 대기업이 좋아요. 중소기업들 다 똑같죠, 그렇죠? 22%, 20% 똑같습니다. 5억 원 이하에 대해서 깎아주는 거는 상장사 중에 5억 원 이하는 거의 없잖아요, 그렇죠? 이건 진짜 비상장의 중소기업들이고 우리가 알고 있는 상장되어 있는 소위 말해서 대기업을 제외한 나머지 기업들은 혜택 받는 건 없고 과세 표준에서 3천억 이상의 세전이익이 넘어가는 기업들, 요 기업들만 혜택이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면 4에서 5% 정도 혜택이 가게 돼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요거 반영했었을 때는 대기업 대형주한테 좀 유리하게 바뀌는 거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요번에 전 좀 재밌게 봤던 게 배당금 관련해 가지고서 과세되는 부분을 대폭 개편을 했더라고요. 원래는 어떻게 되냐면은 지주사로 전환하라라고 하는 당근책을 주는 것 중에 하나가 지주사로 전환을 하게 되면 똑같은 지분율을 가지고 있어도 이게 이익금 불산입이 되기 때문에 배당금에 대해 갖고서 이익이 발생한 거잖아요. 지주사 그 모회사 입장에서는. 근데 여기에 대해 가지고서 이익으로 산입을 안 한다는 거예요. 취급을 안 해요. 그러니까는 세금이 당연히 적게 나오겠죠. 이익으로 안 들어왔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회계상에 이제 손익계산서하고 그 다음에 세법상의 거에서는 항목마다 조금씩 이렇게 차이 나는 게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배당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일원화를 시켜버려요. 원래 일반 법인하고 지주에서 차이가 크게 났는데 그리고 상장사냐 비상장사냐에 따라 갖고서도 지분율별로 차이 크게 났거든요. 이 일원화가 돼버립니다. 그리고 일반하고 지주의 그러니까 일원화됐다는 거죠. 이제 일반 지주 구분도 없애버려요. 완전히 다 합쳐져 버렸어요. 그래가지고서 일반 법인들이 굳이 지주사를 해야 되냐라는 그에 대한 생각이 하나 들고 또 다른 하나는 지분율 규정이 대폭 낮아졌거든요. 그래가지고서 뭐 어떻게 보면은 조금 더 지분율을 늘려가지고서 배당을 늘리는 게 장기적으로는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 해서 모회사들이 자회사들의 지분을 좀 더 취득할 요인이 이걸 보면 생겨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배당을 늘릴 요인도 생겨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시면 옛날 같으면 30에서 50% 가지고 있으면은 일반 법인이면 입금 불산입의 정도가 50%였어요. 50%. 근데 지금은 법 바꿔 놔버리면 80%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쏠쏠하거든요. 세금 요거 이제 깎이는 효과가. 네, 그렇습니다. 다음으로 보시면은 뭐 투자세, 공제 같은 거. 하여튼 전 솔직히 좀 이제 공제 세금 깎아주는 것만 다 나와요. 그래서 부족한 세금을 어디서 늘릴 건지는 좀 궁금하긴 한데 어쨌든 뭐 다 좀 깎아주겠답니다. 뭐 이제 세제 지원도 확대하겠다. 그 다음에 쭉쭉쭉쭉 해서 뭐 가업 승계도 요건 많이 완화돼요. 많이 완화돼가지고 사실상 중소기업 저쪽에서는 자녀 쪽에 상속하는데 별다른 무리가 따르지 않을 정도로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것도 좀 중요하잖아요. 뭐 시장에서 제일 중요하게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원래 같으면은 이제 양도세 과세가 상당히 크게 들어올 뻔했죠. 해외 주식 하는 거하고 똑같이 과세가 되려고 했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어땠냐면 원래는 종목당 10억 이상 그것도 가족을 합산 거기다가 금액이 10억이 넘지 않더라도 코스피 지분율이 1% 혹은 코스닥 지분율이 2%가 넘어가게 되면은 그럼 대주주로 봤다는 거죠. 그러면은 양도세가 해외 주식 하는 것처럼 20%가 나오게 되는 그런 규정이 적용이 되려고 했었어요. 근데 이 대주주라는 의미를 상당히 허들을 높여버렸죠. 요번에 뭐냐 하면은 종목당 10억이 아니라 100억 그리고
가족 합산 안 합니다. 본인만. 그리고 심지어 지분율 규제까지 다 없애버렸어요. 이러면은 논합니다. 논아요. 이거는 진짜 제가 볼 때 사람이 또 한 주씩만 막 100억 몰빵하지 않잖아요. 돈이 100억 이상 있으면 그렇게 몰빵하고 안 합니다. 보통. 물론 빌황 같은 분도 계시긴 하지만. 이 정도면 제가 볼 때는 가족 돈 다 해가지고 하시는 분 중에 몇 천억이나 1조급 되는 분들 아니면 이제 세금 거의 안 낼 것 같은데, 이거 관련해서. 뭐 하여튼 뭐 그랬고요. 다음으로 와보면은, 야, 이것도 진짜 오랜만에 개편이 됐죠. 소득세 과표 구간. 이거를 그대로 놔두는 것 자체가 증세거든요, 원래. 왜냐면은 인플레가 발생하니까는 우리가 소득세 올라간단 말이죠. 명목 그 소득은 올라가잖아요. 그러면은 가만히 있었는데 세율이 올라가는 거예요. 이거를 인플레를 조정을 해줘야 됩니다, 원래는. 유럽의 국가들 중에는 인플레를 매년 이거를 세세하게 조정해주는 국가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오랜만에 바뀌었죠. 갖고 뭐 이런 쪽들도 있고. 하여튼간에 세금 깎아주는 부분들이 상당히 이제 많습니다. 공제도 지원 이제 높여준 부분이 있고요. 어쨌든 이런 것들 때문에 전 뭐 대기업 중심으로 좋은 것 같아요. 대기업 중심으로 좋고, 그 다음에 그 소득세 내는 대상의 분들도 지금 좋아지는 부분이 있어서. 근데 그렇다고 해가지고서 소비 증대로 이어질 수 있을까라고 하면 지금 이자 부담이나 이런 게 많이 커지기 때문에 원래 같으면은 소비 감소가 되게 심각하게 나올 수 있는데, 그거를 좀 세금을 깎아주는 부분 많이 이제 근로자들 대상으로 해가지고서 좀 완충지대를 만들었다 정도로 봅니다. 다음으로 저는 요 소식이 아주 훌륭한 소식이었다고 보는데, 우리나라 참여연대에서 선법 제382조의 3 이사의 충실 의무에 회사를 위해 갖고 이사가 일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에 주주 비례를 넣겠다라는 거를 얘기를 공식적으로 했습니다, 참여연대에서.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이용호 위원님 혼자서 이야기하시는 게 아니라 참여연대도 붙었다. 그래서 판이 커졌다. 원래 같으면 이 상법 개정안은 정말로 저는 가능성이 낮은 거라고 봤거든요. 근데 이제는 가능성이 꽤나 높아질 것 같다라는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요게 돼버리면은요, 그러면은 뭐 LG화학이 분할하고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서 바로 소송 걸고 태클 걸 수 있습니다. 이게 근본입니다. 다른 거 분할할 때에 기존 주주한테 주식을 배정을 반드시 해야 되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 다 격가지예요. 주식 매수 청구권 다 격가지입니다. 하나도 안 중요해요, 어떻게 보면.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요것만 바뀌면 나머지 아무것도 개정 안 해도 됩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를 이제는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요거는 한번 정말 눈여겨보십시오, 여러분. 일본 통화정책 변화 있겠습니까? 그쵸? 아무것도 없었고요. 근데 이러다가 진짜 경기 침체 와버리면 금리를 올리지 않았던, 완화책을 거두지 않았던 구로다가 내년 2월 달에 아주 환호를 받으면서 축하를 받으며 최후의 승자로 퇴임을 하지 않을까, 명예로운 퇴임, 그럴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다음으로 유럽의 통화정책 회의인데 서프라이즈 났습니다. 원래 25bp 인상하지 않겠느냐라고도 봤었는데 50bp 인상으로 나왔고요. 만장일치였다라는 것도 좀 놀라운 소식이었습니다. 11년 만에 금리 인상이고요. 8년 만에 마이너스 금리를 탈피한 것입니다. 참 징하게도 돈을 오래 풀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유럽에서도 22 같은 경우에도 지난번에 미국이 서프라이즈 냈잖아요. 월스트리트저널 통해서. 그렇듯이 여기도 유럽의 언론사들 통해 가지고서 50bp 올릴 것처럼 얘기를 흘렸었어요. 근데 미국은 그렇게 얘기가 흘러나오니까 난 바로 이제 야 50bp 인상 아니라 75bp 인상인 것 같아. 그거를 패드와치에서 가능성을 팍 해갖고서 거의 사실상 기정사실인 것처럼 확률을 높여서 시장에서 반영을 했었는데, 유럽은 5대5였어요. 진짜? 그렇게 올릴까? 58가? 진심을 잘 믿지 않던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이렇게 될 경우에 남유럽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우려 때문이었죠. 그래서 이번에 보시면은요, 50bp 인상을 결정을 하면서 보호책도, 이건 파편화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유럽은 워낙 미국까지 한 국가가 아니고 여러 개 국가들이 나눠져 있는데 그중에 약한 국가도 있고 강한 국가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약한 국가들에 대한 보호책, 그거를 TPI라고 합니다. 전달 보호 도구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아직은 기사 쓰시는 분들도 요 단어 정확한 해석을 다 다르게들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아주 직독직해
전달 보호 도구라고 이렇게 했는데, 요거는 뭐냐 하면은 국가 간의 국채 금리 스프레드가 확대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독일은 안정적인데 갑자기 이탈리아가 팍 튄다. 그러면은 그럴 때에는 자산 매입하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비록 금리를 올려가고 있지만은 이태리 국채 사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분열을 방지하겠다라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는 시장에서는 안심을 했죠. 50bp 인상이긴 하지만은 아주 훌륭한 정책적인 수단이 들어왔네. 그리고 예상보다 금리가 많이 올라가게 되니까 유로화가 당연히 강세가 되겠죠. 그럼 달러가 약세가 되겠죠. 그러면은 다른 통화들이 달러 대비해서 강세가 오니, 야, 요즘 우리 달러 강한 것 때문에 고생했는데 오히려 좋더라. 니네가 올려주니 좋네 많이. 물론 유로화는 이날 강세가 다 빠졌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래서 위험 자산 선호로 50bp 인상 이후에는 확 올라갔었죠. 향후에는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 가지고서 22에서는 추가적 금리 인상을 하기는 할 건데, 데이터에 따라서 회의마다 데이터 디펜던트 미팅 바이 미팅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어떤 이야기냐 하면은 그냥 진짜 데이터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우리도 잘 모르겠고 데이터 나온 대로 갈게. 그래서 사실상에 이제 말로써 많은 걸 조정했잖아요. 우리가 그거를 버냉키 때 도입된 포워드 가이던스 제도인데 그거 이제 안 하겠다는 겁니다. 그거 잘 맞지도 않고 그냥 따라갈게 이겁니다. 그래서 중앙은행들도 잘 모르는 세상이다 지금. 네. 다만 이제 조금 비판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이 TPI라는 거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발표가 이번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진짜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거냐. 니네 또 강론 들어가면은 이전 투구 해갖고 막 엄청 싸우는 거 아니냐. 그래서 실제로 TPI가 발동이 되려면 되게 힘든 조건에 막 북유럽에서 내거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좀 비판론도 나오긴 했습니다. 그리고 이날에 보시면은 당장 제일 문제가 될 걸로 보고 있는 이태리가 드라기 총리가 제일 미들맨이거든요. 근데 이 드라기 총리가 결국에 사임을 하면서 향후에 국가 간의 스프레드가 좀 벌어지지 않겠느냐, 이런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라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결국에 사실 저는 좀 이게 제일 우려스럽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드라기는 정말로 신뢰를 받거든요. 왜 그러냐면 유럽 중앙은행 총재를 할 때 성공적으로 자기 업무를 다 수행을 해냈고, 그 다음엔 정치인으로 변신해가지고서 이탈리아 오성운동이 일어나고 난리도 아니었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그 다음에 베를루스코니 막 문제 많이 일으키고, 근데 여기에서 좀 잘, 그동안에 사실 보시면 이태리 관련해서 안 좋은 소식 별로 안 나왔단 말이죠. 잘 봉합해서 끌고 왔어요. 근데 드라기가 물러난다는 거는 이제 북유럽에서 볼 때에는 야, 저 이태리 또 사고 치는 거 아니야? 이럴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흘러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9월 25일 날에 조기 총선하기로 예정이 돼 있다는데 그 사이에 얼마나 또 여기 정당들끼리 싸움이 일어날까? 네, 안 봐도 뻔하죠, 이태리가. 어쨌든 노이즈는 발생이 이제부터는 크게 될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러시아 이제 가스 공급 재개 이날 했는데 이전 수준 회복했다라고 합니다. 말은 많았지만 결국 해줬습니다. 다음으로 요즘에 어떻게 보면은 월간 고용 데이터보다도 매주 나오는 신규 실업, 요 데이터가 더 중요하다고도 할 수 있는데요. 또 늘어났어요. 예상 24만인데 25만 1천, 이렇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신규 실업이요. 그 다음 2주 이상인 연속 실업 같은 경우에도 예상보다 더 크게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연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의 4주 절대 숫자도 그렇고요. 매주 나오는 4주 이동평균 숫자도 지난 6월 30일 데이터부터 해가지고서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과거에 이러고 나면은 침체가 왔었으니까 데이터가 좀 좋은 거나 이거 나쁜 소식인 거죠. 다음으로 유가는 이날 크게 6% 이상 빠졌는데요. 리비아가 증산할 것이다 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리비아가 원래 120만 배럴은 생산을 해주는 국가인데 최근 들어와가지고서 생산 좀 차질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 절반 정도밖에 6, 70만 배럴밖에 생산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백투 노말 돌아가겠다. 120만 열흘 안으로 7일 일주일에서 열흘 안으로 돌아가겠다라고 해가지고 이게 지금 사우디보다 더 큰 소식이죠. 그래갖고서 유가의 하락을 이끌어냈다. 다음으로 바이든 대통령이 이날 양성 판정 받았는데 예전에 생각해보시면 트럼프도 걸렸었잖아요. 근데 트럼프는 좀 위중하게 가가지고서 막 치료제 승인도 안 받은 걸 칵테일로 해갖고서 맞고 그랬는데 바이든 대통령은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가벼운 증상으로 하루에 8시간 이상 근무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미국의 AT&T 실적 발표 있었는데 요거 하나가 주가 폭락을 이끌어냈죠. 존 스탠키 CEO가요. 고객들이 전화요금 지불을 미루기 시작했다. 풋오프 해갖고 주가가 폭락했습니다. 야, 필수적 요즘 시대 필수적인 전화까지도 지금 돈을 못 내고 있더라. 다음으로 장 종료 후에 스냅이 실적을 발표했는데 실망스러운 게 나오면서 급락을 했습니다. 이게 그래서 금요일날 증시 내리게 만드는데 요인으로 크게 작동을 했죠. 사실 지난 분기에도 실적 내고 주가 훅 빠졌어요. 그때는 가이던스를 깎았어요. 그래갖고서 급락을 했는데 이번 경우에는 뭐 가이던스의 문제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은 실적 자체가 예상치 대비해서 매출액이 좀 적게 나왔다. 근데 보시면은 데일리 액티브 유저 같은 경우는 예상보다 더 늘었어요. 근데 매출은 그러면은 왜 예상보다 적게 나왔냐라고 하면은 이 유저당 단가가 내려간 거예요. 여기에 대해 갖고 스냅 CEO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광고 시장에서 경쟁 심화를 경험 중에 있다. 근데 광고 시장은 이미 성장이 더뎌졌다. 그리고 그래서 매출 성장이 향후에 상당히 둔화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야 이게 스냅 혼자만의 문제겠냐, 메타도 문제일 거고 트위터도 문제일 거고 다 문제겠지 해가지고서는 온라인 광고 비즈니스에 있는 기업들의 주가가 와장창창 금요일에 하게 됐죠. 다음 22일 금요일입니다. 보시게 되면은 일단 요거 하나 말씀드려야 되겠네요. 보시면 요날 이제 그 실업 쪽이 안 좋게 데이터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는 리세션에 대해 가지고서 공포심을 완연히 채권 시장은 또 추가적으로 반영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장단기 금리차 역전에 20bp 이상 나 있고 신체 사인이죠. 그 다음에 10년물이 다시 3% 미만으로 떨어졌습니다. 금리가 내려간다. 침체 우려를 반영을 하는 거죠. 그 다음으로 20일 금요일입니다. 러시아. 이제는 전쟁 전보다 금리가 더 내려갔어요. 기준금리 또 150bp 내려서 8%까지 내려갔습니다. 근데 심지어 추가 인하도 하겠대요. 다음으로 러시아가요. 자기네 원유에 대해 갖고서 사갈 때 가격 상한제 적용하는 국가한테는 나 팔지 않을 거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진짜 안 파는지 한번 보죠. 그 다음으로 이날 그 사람들이 그렇게 그러니까는 예상을 안 했는데 숫자가 나쁜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유럽과 미국의 구매 관리자 지수입니다. 그러니까 마켓에서 집계하는 건데요. 이제 유럽 같은 경우에는 요 데이터를 좀 중요하게 보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매달 초마다 ISM 해갖고서 제조 서비스 가지고 오잖아요. 미국은 ISM 가지고서 경기 침체 여부나 연준의 정책 변화 여부 이런 것들이 많이 따집니다. 근데 그래서 마켓 PMI는 뭐 또 그렇게까지 중요한 건 아닌데 어쨌든 이게 다 좀 나쁘게 나왔어요. 유로존 전체를 보시면은 제조 쪽이 일단 50 미치면은 이제는 그 침체라는 거잖아요. 근데 예상이 51인데 그 전월이 52.1인데 49.6. 서비스는 예상이 50이고 전월이 53인데 50.6. 밑에 쭉쭉쭉쭉 보시면 독일 다 40대 나왔고요. 프랑스 같은 경우에도 다 낮게 나왔죠. 그 다음에 미국의 경우에도 제조 쪽은 소폭 높았으나 서비스가 완전히 이제 네거티브 서프라이즈가 나왔고 종합해보면 완전히 안 좋게 나왔습니다. 막 그러다 보니까는 야 이거 침체가 우리 생각보다 더 빨리 오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채권 시장이 하여튼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2년무이도 3%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10년무이도 2.7%대까지 내려왔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러시아에서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그 곡물 수출에 합의했다라는 얘기인데 강제 조항이 없대요. 그래서 러시아 쪽은 뭐 잘 흘러가는 건지 아닌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 이제 미국채 장기물 보시면은요, 이제 초점은 시장은 완전히 경기 침체 쪽으로 지금 채권 시장 가 있어요. 완전히 가 있고, 그래서 이제 깊은 침체냐, 얕은 침체냐, 제가 볼 때는 그거 예상으로만 바뀐 것 같아요. 침체가 안 온다는 예상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2년물하고 10년물 모두 다 3% 이하로 지금 완전히 떨어져 있는 상태고 장단기 금리 차이도 역으로 지금 마이너스 나 있는 게 20bp 이상이 주중 내내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연한 침체 배팅이다. 근데 차트가 보니까 흉흉해요. 지금 미국채 장기물 10년물 차트 보시면 이제 그 오른쪽 어깨, 첫 번째 어깨 머리 나오고 반대쪽 어깨 하고서 걸려 있습니다. 보통 요게 깨지고 내려가면 목이 부러진다라고도 표현을 하잖아요. 그렇죠? S&P 500이 그랬었거든요. 쭉 올라오다가 어깨 만들고 머리 만들고 반대쪽 어깨가
깨질 듯하다 아니야 했다가 아이고 결국은 깨지네 하고선 지금 요렇게까지 빠진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미국제 10년무이도 그런 차트가 나왔다라는 거고요. 다음으로 미국 기대 인플레 보면은 근데 이제 이거는 거의 변동이 없어요. 장기에 대해서는 거의 뭐 약간 내렸어요. 1bp 2.12이고 유가 같은 경우에 리비아 얘기 나오고 그 다음에 침체에 대한 우려가 나오면서 또 좀 내렸습니다. 여기도 어떻게 보면은 흉흉한 차트가 나오고 있죠. 그렇죠? 요거 깨지면은 여기도 내려가는 차트예요. 이거 이제는 네 금리가 좀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공급망 문제를 보시면은 미국 서부항 적자 다시 지난주 좀 올랐다 내려갔더라고요. 운임은 지속해서 하락세고요. 뭐 단기자금 시장 별일 없었고요. 그 다음에 주식형 펀드 글로벌 들어오고 나가고 어떻게 됐는지 잠깐 보시면 계속 나가고 있어요. 계속 나가고 있는데 선진국 쪽은 36억 달러 또 나갔고요. 전주에도 32억 달러 나가는데 신흥국은 그 전주에 3억 달러 들어왔다가 9억 달러 빠졌고요. 한국이 요즘에 계속 플러스였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0.7억 달러 나간 걸로 그렇게 집계가 됐습니다. 요거를 5월부터 해가지고 쭉 보시면은요. 대체로 마이너스입니다. 그쵸? 근데 미국이 요때 4주 동안 왜 플러스가 크게 나왔냐 하면 세금 환급 지급이 요때 돼가지고서 그거 가지고서 주식을 좀 산 게 아닌가 싶고 그 다음부터는 또 쭉 계속해서 빠져나오고 있습니다. 신흥국도 보시면은 이제 우리 신흥에 속하는데 계속 쭉 빠지고 있죠. 중국에 대한 우려가 아무래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우리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는 선방했었습니다. 나갔다 들어왔다 했었고 최근에는 보시면 계속 들어왔었거든요. 근데 요번에 또 좀 올라서 그런지 빠져나가더라고요. 다음으로 코로나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확진자 증가를 하고 있는데 뭐 사망자도 좀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각국에서는 뭐 중국을 제외하고는 봉쇄나 이런 얘기를 하진 않는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미국의 GDP 나우 예측치가 이번에 또 추가로 하향이 조금 됐습니다. 그 전주에 마이너스 1.5였는데 이번에 마이너스 1.6으로 조금 더 내려갔고요. 그 요인은 이번에 그 하우징 데이터가 나왔는데 그게 조금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여기 이제 그 주거용 관련해 가지고서 주택 관련해서 투자인데 이게 진짜 드라마틱하게 변해요. 맨 처음에 플러스 1.7이라고 예상했거든요. 그게 지금 마이너스 10.1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이러니까 GDP 예상이 처음에 1.9였다가 지금 마이너스 1.6이 된 거겠죠. 그쵸? 그래서 주택시장은 대단히 나쁘다. 그런 거고요. 다음 주 수요일 날에 최종 예측이 나옵니다. 목요일 날에 2분기 GDP 1차 속고치 나올 거고요. 그 다음 날에 또 금요일 날에 3분기 첫 예측치가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제가 볼 때는 감히 GDP 위크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뭐 실적 시즌 계속 진행 중에 있는데 아까 뭐 선별적으로 지금 주요하게 실적 나온 기업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전체적인 그런 이제 전체적으로 크게 넓게 봐서는 어떤 상황이냐라고 해버리면 지난주보다는 조금 상황이 나아졌습니다. 지난주는 보시면은 주당 순이익 예상치 상회한 기업의 비중 자체가 60%, 과거 대비 많이 낮죠. 상회 폭도 2%로 과거 대비 많이 낮았어요. 근데 요번에 조금 올라왔습니다. 62, 68로 올라왔고요. 2가 3.6으로 올라왔습니다. 물론 과거 대비 아직까지 부족합니다만 그래도 조금 올라왔습니다. 테슬라나 이런 기업들이 분전을 해준 덕분이죠. 매출액의 예상치 상회 폭도 올라갔습니다. 65. 상회 폭도 1.3. 그래가지고서 뭐 물론 그렇지만은 과거 대비해서는 아직 좀 미흡합니다. 근데 요 두 부분이 조금 걸리는 거죠. 뭐냐면 가이던스를 이야기한 기업들 중에서 긍정적으로 얘기한 데가 그 전주에는 한 군데, 부정적으로 얘기한 게 세 군데예요. 이거 이제 S&P 500 기준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번 주에는 긍정적으로 추가적으로 얘기한 데는 하나도 없었고 부정이 7군데만 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가이던스는 부정적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지금 증시의 밸류에이션은 어떠냐? 최근에 또 좀 올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 포워드 PR이 15.8배에서 16.7배로 올랐어요. 그럼 과거 10년하고 거의 같은 거거든요. 근데 과연 과거 10년만큼의 이익의 퀄리티나 가이던스가 나오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럼 이제 코로나 직전에는 어떠했느냐라고 하면요.
요게 이제 코로나 딱 맞기 직전입니다. 그때는 과거 5년 평균의 PER이 16.7, 지금은 똑같아요. 그렇죠? 지금하고 똑같다는 거고. 예, 그다음에 그 주당 순이익이 예상치를 상회하는 기업의 비중은 73, 지금 68. 상회폭은 4.9, 3.6. 매출액 상회폭은 59%, 65%. 상회폭은 0.6 대 1.3.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엄대엄이니까 그냥 약간 페어밸류 같은 느낌을 과거랑 비교하면 좀 받는 게 있습니다. 물론 뭐 좀 더 세부적인 것들은 다르겠지만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보면은 실적 시즌에 한창 진행 중인데 자동차 쪽은 잘 나왔습니다. 모비스는 맨날 못 나오니까는 요즘 뭐 자동차로 생각 안 하는 것 같아요. 자동차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크게 반응은 안 한 것은 사실 이것도 사람들이 원체 이야기를 많이 했죠. 그렇죠? 잘 나올 것 같다, 잘 나올 것 같다 해가지고 요즘에는 뭐 잘 나온다 그러면은 뭐 야 알고 보면 그거 사실은 이만큼 잘 나오기로 돼 있었어. 막 그렇게 잘 나온 것도 다 선반영이로 그건 좀 아닌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그런 세상이 돼버렸습니다. 그 다음으로 보시면은 나머지 기업들은 조금 좀 혼재된 숫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금융사들은 뭐 조금 부족한 그런 숫자들이 나오고 있고 건설사나 뭐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실적 시즌은 미트하는 수준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가 원래 이제 자동차가 실적 발표하기 전까지는 우리가 예상치 대비 소폭 하회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예상치 수준으로 실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총평을 해보면은 요즘에 이 대세 베팅이 있어요. 많은 분들을 만나 뵈면은 거의 공이 똑같이 이런 말씀하세요. 7월 FMC가 다음 주에 있지, 오케이. 그거는 불확실성이다. 근데 뭐 그거 이미 다 예상돼 있고 매파성의 정점이지 않겠냐. 근데 FMC가 매번 이거 그 변동성 만들어내는데 8월엔 잭슨홀 미팅이 대체되니까 없지 않냐. 9월 FMC 있기 전까지는 불확실성이 없는 것이다. 그리고 유가가 낮아졌지 않냐. 7월 CPI의 전월 대비 숫자는 낮아질 거다. 인플레 피크 얘기할 수 있을 거다. 7월 CPI 나오는 시점에. 그리고 지금 보니까는 과도한 하락 심리가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7에서 9월 사이, 여름이죠. 베어마켓 랠리가 올 것 같다가 거의 컨센이에요. 요즘 만나보면 거의 똑같은 말씀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게 대세 배팅이구나. 근데 이제 개인적으로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결국에 우리가 이렇게 다양한 지표나 연준이나 보는 거는 기업 실적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예상하기 위함이 큰 것이고 지금 실적 시즌을 시작해 있고 보면 되는 거고 그랬을 때 실적은 이번 실적도 그렇고 다음 실적은 더더욱이나 불확실성이 더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싸다면은 이게 굉장히 이제 하락 심리나 이런 거에 반대급부가 상당히 생겨날 수 있는데 솔직히 말해서 밸류에이션이 그렇게 싼 수준인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딱 그냥 평균 수준 정도에 있지 않나. 그래서 여전히 조심조심 하는 것이 낫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다음 주에는 어떤 지표들이 나오느냐? 우리나라 GDP 있고요. 그 다음에 미국의 역시나 이제 주택 관련된 지표들. 그리고 수요일 날에 엔솔 보호예수 해제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그 7월 FOMC 회의가 있죠. 지금 FOMC 배팅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죠. 지금 들어가서 저희가 보게 되면은요. 거의 뭐 75bp 인상으로 돼 있습니다. 80.5%. 근데 여전히 낮지 않은 숫자입니다. 19.5%는 100bp도 할 수 있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뭐 개인적으로 일단은 뭐 75로 그냥 가지 않겠느냐가 제일 뭐 이거는 좀 약간 뭐라 그러죠? 국민 배시죠, 이게 지금. 왜냐하면은 뭐 워낙 그 얘기 많이 했으니까 연준이한테 다 75 얘기하고 살았으니까. 그 다음에 뭐 그 사이에 지금 별다르게 뭐 나오는 소식은 없잖아요, 기사나. 그래서 지금은 아마도 뭐 75로 일단은 국민 배수로 보는 게 저도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물가가 나와요. 월말 되면 물가가 나오죠. 유럽부터 해서 독일이 유럽의 좀 분위기를 느끼게 해주는데 하루 일찍 나옵니다. 다음날 유럽도 소비자 물가 나오고요. 그 다음 실업 데이터 꼭 보셔야 되고 이날 목요일 날에 2분기 미국 GDP 나오는데 지금 현재 시장 예상치는 플러스 전분기 대비해서 0.4입니다.
과연 어떻게 나올지 한번 보시죠. 구체적인 데이터들은 또 어떻게 나올지도 한번 보시고요. 금요일에 유럽의 2분기 GDP 나오고요. 그리고 미국의 PC 나옵니다. PC 물가지수도 나오고 소득이나 등등등등 데이터들이 나오는데 요것도 한번 정리해서 다음 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분기에 한 번씩 나오는 게 있어요. 고용비용지수라고 해갖고 요거 보고서 파월이 작년 11월 달에 깜짝 놀라가지고서 야 우리 테이퍼링 가속화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게 ECI거든요. 요것도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금요일 날에는 미시간 기대 인플레이션이 또 나옵니다. 요건 되게 자주 나와요. 왜냐면 이거 속보치 나오고 확정치 나오고 매달 조사하는 거라서 뭐 어쨌든 이렇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 하면은 지난주 정리는 끝난 것 같네요. 네,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